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1490년대 함경도 임지로 떠나는 하급 공간이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훈민정음 반포 40여 년 만에 쓰여진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흔적의 역사,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현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 언제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2011년 5월이니까 벌써 한 12년 정도 됐네요. 네. 대전 유성에 제2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안정 나씨 문중의 묘역이 집단으로 이장을 했는데 그 이장 도중에 조선 초기의 무관 출신인 나신걸이라는 인물의 부인인 신창 맹씨 무덤에서 나왔는데요. 맹씨가 미라 상태로 확인됐는데 꽉 밀봉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머리맡에서 떡진 종이 뭉치가 이렇게 확인됐어요. 보니까 한글 편지 2장이었고 이렇게 해보니까 보존 처리해보니까 그렇고 한글이 선명하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혹시 편지의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뭐 글씨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뭐 간기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어서 추적을 했는데 이 편지에 보니까 함경도를 영안도로 표시한 게 보였다고 합니다. 주목을 했는데 실록을 보니까 함경도가 1470년에 영안도로 이름을 바꿨다가 또 공교롭게도 1498년에 다시 또 함경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1470년에서 98년 사이에 뭐 작성된 거구나 했고요. 또 하나 그 어머니하고 애를 이렇게 잘 모셔라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148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88년 돌아가신 그 다음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1490년 정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1490에서 1498년까지 거기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네요.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게. 유추하는 거죠. 근데 편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한글 그 반포 후에 초기 한글이라 그런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원문이 보니까. 그래서 뭐 그걸 또 판독해내는 연구자가 있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글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경도 하급공간으로 이제 발령받은 나신걸이라는 남편이 그 1490년 무렵에 회덕 대전 쪽이죠. 거기 아내에게 보낸 사연을 담고 있는데 그 솔직히 말해서 저는 편지를 보고서 약간 실망을 한 거는 머나먼 곳에서 이렇게 군복무를 하는 남편이라면 뭔가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 좀 애틋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기대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사랑하니 보고 싶니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사실 또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편지를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뭐 하여튼 자기 하소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함경도로 가니까 멀리 가니까 하소연 하는데 내가 그 영안도 경성, 함경도 경성의 군관이 돼서 간다네. 내 스스로 군관이 되기를 자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네. 만약 내가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면 탈영병으로 처리돼 가지고 병주 지금의 국방부에서 붙잡아서 귀향을 보낸다는데 이 참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는가 그렇게 되면 라고 했고 그렇게 잔뜩 이제 신세한탄을 한 다음에 이 경성으로 해서 그러니까 함경도 경성으로 해서 인편으로 내 겹저고리하고 군복을 좀 보내주게 뭐 이런 식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아니 뭐 보고 싶다고도 안 하고 어떻게 나한테 군복만 보내달라고 하면 이거 정말 야속한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뭐 실망을 했는데 두 번째 편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약간 흥미로운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즉 그 남편이죠. 내가 즉 화장품하고 바늘 6개를 사서 보내네. 내가 집에 다녀가지 못하니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 있었고 내가 울고 간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기 모시고 다들 별탈 없이 지내오. 나는 내년 가을에 아마 돌아오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는 안 했지만
선물은 보낸다는 그 선물 보내는 걸로 사실 마음을 표현한 거네요. 그래서 이 분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선물을 보냈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연구자들이 여기에 좀 흥미로운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의 화장품하고 바늘은 여성들이 갖고 싶어했던 당대 잇 아이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자인데 17세기 초에 작성된 한글 편지 자료를 또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것이 현풍곽씨 한글 편지였는데 그중에 보면 딸이 친정 어머니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 분과 바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서울 갔던 남편이 바늘 하나 분 한 통 사오지 않고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말투가 아닐 것 같아요. 네. 엄마 남편이 서울 갔다 왔는데 이런 거 하나 안 사왔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뒷담화죠. 지금 보면 그렇게 하는데 편지 보면은 이 아내를 위한 선물일 거 아니에요. 분과 바늘이. 그거는커녕 남편이 너무 오래 서울에 있어가지고 이게 돈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버선까지도 팔아먹고 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또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화장품은 지금도 여성들이 선호하는 거니까요. 네, 남성들도 선호하겠죠. 네, 이해가 되는데 바늘은 조금 의외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 들어보면 바늘 외로우니까 허벅지를 찔러 이렇게 생각할 수 그건 아니고 조치문이라는 그 조선시대 수필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데 그 조치문은 사실은 부러진 바늘에게 받침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19세기를 살았던 유씨 부인이 27년간 쓰다가 부러진 바늘을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쓴 제문인데요. 유씨 부인은 이 바늘이 어디서 나왔냐? 이 조선 사절단, 그러니까 중국을 하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북경을 다녀온 시삼촌이 사온 선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간 여자들의 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늘인데 이 바늘을 27년 만에 부러뜨렸으니까 오 통제라라고 슬퍼하면서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부녀의 놀이개라 밥 먹을 적에 만져보고 잠잘 적에 만져보고 더불어 벗이 되었고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 겹실을 꿰었으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수필을 이어가죠. 그러니까 바늘 부러진 상실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유씨 부인은 바늘이 부러지자 내가 기절할 정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아깝다 바늘이여라고 슬퍼라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서 평생 함께 살고 같은 날짜에 같이 죽자라고 기원을 하고요. 근데 이 조친문은 사실은 이 봐도 절세 명문장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바늘과 조선 여인 어떻게 보면 평생 애장품으로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느질은 조선 여인들이 많이 하는 거, 스노키도 많이 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흔히들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늘 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흔하겠죠. 흔하기는 흔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연구자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돌이켜 보면은 이 쟁기나 가래, 괭이, 낫 이런 거, 그다음에 호미, 다리미 이런 것들은 좀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인데 바늘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 다양한 크기로 만들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가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당대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기구는 대장간에서 이렇게 망치로 큰 걸로 이렇게 두드려서도 만들겠지만 바늘은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친문을 봐도 시삼촌이 중국에 와서 사서 가져온 바늘인데 여러 쌈을 가져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선물을 보내고 나도 썼지만 무수하게 부러뜨리고 너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 남은 게 부러진 건데 이번에. 어찌 사랑스럽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신걸 편지, 현풍각시, 한글 편지, 그다음에 조친문 이런 걸 보면 조선시대 여인들을 위한 어떤 선물 중에서 넘버원이 아마 이 바늘과 아까 얘기했던 그 화장품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두 편지의 차이가 있네요. 그 한경도에 당시에 근무했으면 거의 최일선에 근무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랄까요? 누군가가 외적이 침입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맨 바깥에서 일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바늘하고 화장품을 사서 보냈는데 서울에 갔던 남편은 안 사가지고 온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여튼 두 케이스가 참 공교로운 건데 그것도 하나 못 쌓아가지고 참 이렇게 자기 뭐 버선까지 팔아먹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요령이 없는 남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나신걸 편지나 이런 걸 보면 남편을 그 두 개 마찬가지인데요. 보고 싶다느니 사랑한다느니 이런 표현은 하진 않지만 뭔가 무심한 듯 아내를 챙겨주는 요즘에 그 츤데레라고 하나요? 그런 남편의 향기가 좀 풍기는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은 조선시대의 남편이 뭐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글 이런 데서 뭐 그리움이니 사랑이니 이런 그 직접적인 표현은 사실 없거든요. 없다기보다도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어떤 사랑의 표현을 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도 사실은 그래. 저도 마찬가지로 그 표현하기가 좀 닭살 돋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는 더 했겠죠. 그 예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덜어는 알고 계신 편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찌하여 날 두고 먼저 가셨냐라고 애달판 조선판 사랑과 영원이라는 그런 편지가 있는데 그걸 네. 원희 엄마 편지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근데 이 편지는 사실은 뭐 이 16세기 말에 먼저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 부인이 쓴 추모글이거든요. 이게 남편이 보낸 추모글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인이 보낸 추모글이고 또 하나 얘가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인데요. 이 그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멋없는 남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1806년에 부인이 전남 강진에 유배 중이던 남편 다산에게 그리움을 가득 담은 편지 한 통하고 그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다홍치마 그를 보냈어요. 빛바랜 다홍치마인데 네. 그러면서 편지 내용은 뭐냐면 등불 아래 한 많은 여인은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루고 그대와 이별한 지 벌써 7년이 됐고 서로 만날 날은 아득하네라는 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 남편은 어떤 리액션을 취해야 됐겠습니까? 그 다홍치마 붙들고 당신을 네. 보는 마음이 들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주 좀 꿀 담은 그런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 사실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산 정약용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다산은 뭐라 그랬냐면 이 빛바랜 다홍치마를 보고 뭐 그리움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글쓰기 되게 좋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5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각 폭마다 자식들한테 일일이 훈계하는 글을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를 보듯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홍치마 보냈더니 그 다홍치마를 찢어가지고 네.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로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 다산 정약용이라고 부인을 뭐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워했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었냐. 1806년 어느 날에 아내를 만나는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그 시를 표현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리워 말아야지 이 서글픈 꿈속에서 본 그대의 얼굴 이런 식이었던 그 제목이 꿈속에서 본 아내에게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자식한테 훈계 편지가 아니라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를 왜 다홍치마에 써서 보냈어야죠. 그러니까요. 참 멋없는 남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되게 참 웃기는 거죠. 그렇게 시를 썼으면 보내야 되잖아요. 시만 쓰면 뭐합니까?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산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글 이런 그 조선시대 글이나 이런 편지는 직접적인 사랑 표현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건데 그런 일종의 츤데레 남편의 면모가 보이는 표현들은 들어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현풍 곽씨 한글 편지에도 보면 그 있는데요. 뭐냐면 주인공인 곽주라는 분이 만삭의 몸으로 출산을 위해서 친정에 간 부인한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 몸만 건강하면 되고 또 딸을 낳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딸 낳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라고 이제 쓴 분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좀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을 때니까 아들 안 낳아도 좋으니까 순산만 해라 이렇게 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을 중시하는 그런 가부장적 사회인데 아들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당신 몸이 최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애정이 묻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아닌 듯하면서 뭔가 그렇게 표현한 건데 아내를 안심시키는 남편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나신걸 편지도 보면 남편이 굉장히 몸이 건조한 이야기를 이제 잔뜩 써놓으면서 슬쩍 그 분과 화장품과 바늘 선물권을 살짝 얹어놨잖아요. 그래서 주목하지 않으면 저도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이런 남편은 사실은 뭐 무심하다고 해야 될지 혹은 뭐 츤데레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 시절에는 시어머니가 편지를 검열하셨나 그렇게 애정 표현이 박했는지 모르겠어요. 낯간지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아내를 위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사실 남편으로서 이렇게 보면 남편이 없는 그런 그 집이잖아요. 혼자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됐겠죠. 그리고 편지를 보면 1년이 지난 뒤에야 가야 된다라는 고향에 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내가 지켜야 할 고향집
굉장히 그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편지에서 그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발 농사를 직접 짓는다고 노비들이 우리가 짓겠다라고 해도 절대 거기에 뭐 동요돼 갖고 그러지 마라. 어렵다 농사라는 게. 네. 그래서 반드시 좀 부잣집이었나 봐요. 지주고. 네. 그래서 소작을 주라고 했다라고 했죠. 소작을 짓는 집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곡식의 씨를 얼만큼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 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내려고 하지 말고 똑똑한 노비를 찝었습니다. 누구누구. 그 사람한테 내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친척한테 뭐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랬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집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다 챙기려고 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훈민정음 창제 반포 40여 년 만에 이런 한글 편지를 썼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도 아닌 지방의 부부가 이렇게 네.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가 뭡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면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어리석어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그런 쉬운 한자를 또 창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창제 의도가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백성 스스로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훈민정음 반포 3년 만에 1449년 당시에 74살의 나이로 영의정이 된 하연이라는 분을 비판하는 한글 벽보가 서울 거리에 붙었는데요. 전임자인 황희정승이 87살에 은퇴를 했는데 또 그 자리를 또 74살의 하연이라는 분이 또 거의 기용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종의 인사정책을 뭔가 이렇게 지적하는 벽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1485년에 보면 고관 대작들의 비리를 탄핵하는 종로 시전상인들의 대자보가 또 한글 대자보예요. 그것이 또 거리에 붙기도 했습니다. 근데 1485년이면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나신걸 편지하고 연대가 좀 비슷하네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임금의 인사정책, 고관 대작의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 벽보가 이제 거리에 붙을 정도로 한글은 소통의 가교가 된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그 나신걸 편지를 보면 훈민정음 창제 후에 어떻게 보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갔던 한글 열풍을 증거할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함경도 경성에서 충청도 회덕은 한 달 거리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던 남편이 부인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배울 수 있는 쉬운 한글로 이렇게 부부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투서나 벽서 이런 거는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글이지만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건 아주 사적인 관계에서도 한글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신걸 편지보다는 60년 정도 뒤늦게 주고받은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청주에서 발견된 순천 김시출토 한글 편지인데 모두 192점인데요. 거기 보면 한 1555년 정도에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시집간 딸에게 늙음하게 처불든 남편을 뒷담화하는 그런 또 하소연하는 그런 친정엄마의 편지가 계속 있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시집간 딸한테 내 아버지가 처불졌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60 다 돼가지고 겨우 미관 말직 찰방벼슬이라는 거는 미관 말직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랐다 그럽니다. 그러자마자 첩을 얻어서 본처를 홀대한다. 하물며 재상을 지낸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라고 이제 니네 아버지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편지를 보면 부부간에 나오는 대화를 딸에게 일러 바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첩두기를 그만두라고 하면 남편이 내 인연 즉 첩이 밉지 않으니까 첩으로 삼겠다. 잔말 마라 뭐 이렇게 또 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게 할 말이냐라고 이제 가슴을 치고 그 친정엄마는 하물며 아들까지도 네 오빠까지도 엄마가 샘을 내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서럽기만 하다. 그래서 소주를 몇 개 먹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여러 차례의 괴로움을 이렇게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한글 편지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가요? 이게 사실은 한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늙음하게 처벌든 남편 때문에 속이 문드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한글을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남편 흉을 보고 한껏 욕을 해대고 뭐 가슴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지 못했겠죠. 한글이 있었으니까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한풀이 수단 그것도 한글의 어떤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백성과 양반이 어떻고 백성과 임금의 뭐 언로를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아주 그 백성들의 사소한 이야기 소통까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훈민정음 창제하고 난 다음에 한글로 쓰여진 편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소개하신 글 보니까 당대 사람들의 애환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한글 편지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422님께서요. 화장품과 바늘 그 시대 최고의 선물일 것 같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지금도 최고인 것 같은데 화장품은. 바늘은 모르겠습니다. 바늘은 아니더라도 바늘만큼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는 걸 선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대 선물이겠죠. 네.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